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오늘은 2교시, 그중에서도 서술형 50점, 100점짜리를 완벽 대비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2교시에서 만나게 되는 서술형은 대부분 여러 어절로 쓰거나 문장 형태로 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꼼꼼히 읽고 그걸 바탕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와 있는 자료 외의 것을 쓰게 되면 감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글의 내용 안에서 충실히 답안을 뽑아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주장이나 주제를 찾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기사문을 보고 한 문장으로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한 문장이라고 하면 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다로 끝나면 그게 한 문장인데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분의 한 문장은 막 두세 줄이 되고 어떤 분의 한 문장은 딱 한 문장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들어가고 해서 그 한 문장의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한 문장이 좀 약간 풍성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너무 길지 않게 제시되기 위해서 두 개 정도의 문장을 하나로 만든다. 그 정도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빼고 그런 다음 이걸 일반화시켜서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이타적인 사람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앞부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제시할 때에는 이게 글쓴이의 생각하고는 반대여서 일부러 맨 앞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면 하지만 나오죠. 하지만 연구 결과 이타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보아하니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많이 베풀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지만 멀리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갖게 되고 이 사회적인 이 평판이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 좋은 어떤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만 쓰면 너무 간단하니까 사회적 평판이 좋음으로 이런 어떤 이유 정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내용도 제대로 잘 들어가면서 너무 길지 않은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아셨죠? 이기타적인 사람은 사회적 평판이 좋다라는 게 한 문장이고 이기적인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가 한 문장이었는데 이 둘을 묶어준 거죠. 요 정도의 문장이면 적절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나오는 뭐 이런 성공의 사다리라든지 또 밑에 보시면 뭐 여기서 얘기하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비유적 표현이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지우세요. 주제나 주장을 딱 요약 정리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다 쓸데가 없거든요. 뭐 구체적인 사례나 비유법 이런 나온 것들은 제외하시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줄여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은 절차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밑에 보면 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조건에 맞게 쓰세요. 과정 중에 1, 2는 한 문장으로, 3, 4는 또 한 문장으로 해서 총 두 문장으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푸실 때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리 한번 저랑 풀어봐요. 학술 공익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발급의 대상이 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게 올림픽 등의 참가 선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 선수단을 그래서 쓴 거고요. 자, 이들이 그럼 어떻게 발급받느냐 하면 여기 밑에 발급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교시에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뭐 화살표나 뭐 동그라미 네모 이런 기호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과정을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유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밑에 나와 있는 발급 절차의 내용을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뭘 하고 또 누가 누구에게 뭘 하는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잘 신경 써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겠죠. 또 번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이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적어주는 것도 아마 채점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답안을 한번 살펴보면 선수단은 관련 부처에 발급 신청을 하게 돼요. 이런 단어를 이용하셔야 돼요. 발급 신청하고 관련 부처는 심사,
심사 후에 그 결과를 선수단에게 통보한다. 심사 결과 통보. 요 단어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다른 말 집어넣으면 감점될 수 있으니까 나와 있는 내용 안에서 정리하는 거죠. 1번과 2번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관련 부처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외교부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요. 발급 요청. 그런 다음 외교부는 입국 예정 격리 면제자에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 주체가 어디인지,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답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아주 쉽죠? 그런 다음 설명서를 보고 Q&A를 만드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요. 다음 보도자료를 읽고, 사실 보도자료와 설명서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보도자료 또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여서 이렇게 설명서로 묶어서 제시해봤어요. 왜냐하면 설명서가 나오고 그걸 Q&A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중에서 고르고 결론부터 제시한 후, 그래야 두 갈식으로 먼저 제시해야 자세한 내용을 뒤에 정리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죠. 두 갈식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입니다. 격식체로 비읍니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 지어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앞에 놓여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에서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처음에 이때 공포하고 이때 시행을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확대가 되었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 기관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 신청한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을 때 그럴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우편 수령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볼까요? 저는 17세 고등학생인데요. 이번에 가족들과 떨어져 학교 근처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한 상태인데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려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내용을 참고한다면 그렇지 않죠? 이사한 후에 그 지역에서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앞부분에 아닙니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이사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살던 곳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했던 내용 자체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질문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 맞게 참고문헌 작성하기 유형이 있어요. 원래 참고문헌 작성하기는 객관식 49번 혹은 50번 그때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렇게 서술형에도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최근의 경향이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대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참고문헌 문제가 서술형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각 페이지 하단에 쓰는 각주를 말하는데 저자를 써주고 책 이름, 그러니까 책 제목인 거죠. 그런 다음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를 씁니다. 책의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화살 괄호를 쓰게 돼요. 근데 겹화살 괄호는 겸나표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또 책 안에 들어있는 글의 제목들은 이렇게 홑화살 괄호를 쓸 수 있고 홑나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번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원래 저자 적어주고, 책 제목 써주고, 옮기니라고 하는 건 번역자를 말하는 거겠죠?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이렇게 씁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시험에 나왔었어요. 100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은 책의 내용 중에 특정한 항목만 가져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항목 쓰고 필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책 제목 쓰고 출판사, 출판 연도를 씁니다. 요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장보 사용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를 참고할 때에는 기사 제목, 기사는 신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홑 화살가루를 쓰고요. 이건 다시 또 혼나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신문 이름, 날짜, 면수 이렇게 쓰고요. 저자, 공동 저자일 경우인데요. 대표 저자 쓰고 쉼표, 글 제목, 책 제목, 그리고 공동 저자라고 이 저자 말고 또 다른 저자들을 적어주는데요. 중간에 방점, 가운데점을 찍어준대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 저자일 경우에는 이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저자일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점이 잘 눈에 안 띌 수 있거든요. 편 써주고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해서 마침표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바로 직전 출처를 재인용할 때는 IBID 그리고 마침표, 다시 또 쉼표, 쪽수, 마침표. 앞에서 인용한 것, 바로 직전은 아닌데 앞에 이미 인용이 한번 된 것은 저자명에다가 쉼표, OP 띄고 CIT 한 다음 그다음 여기 뒤에 또 마침표와 쉼표 적어주고 면수, 마침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6번과 7번은 사실 잘 많이 안 나오고요. 요 위에 5번의 내용 안에서 다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역시 막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작성하라는 그 경우를 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누구누구가 쓴 책인데 또 다른 누군가가 번역한 것을 번역한 것 중에서 그 책의 한 부분, 이러이러한 글의 제목을 참고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그걸 참고문헌으로 적는 거예요. 참고문으로 적는 방법도 써 있어요, 위에. 번역한 것을 쓸 때에는 앞에 저자 쓰고 등등등.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판단하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것 역시 교환 다운로드 카페에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교시에 50점, 100점짜리 서술형 완벽 대비를 연습해 왔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신 후에 모르겠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경우는 게시판에 우리 카페 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